전국민 스페인어 왕초보 탈출 프로젝트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디오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스페인어 한번 열심히 재밌게 정확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인사말은요 바로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Cómo te va? 한 번 더. ¿Cómo te va? 네, 좋습니다. 요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지내니?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지내니? 참 스페인어에는 어떻게 지내니를 표현하는 문장이 많죠. 벌써 한 세네 개 배운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왜 어떻게 지내니가 되었느냐 한번 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ómo는 어떻게입니다. 우리 ¿cómo estás 배웠잖아요. 그죠? 그때 저는 똑같이 ¿cómo estás 할 때 ¿cómo였습니다. 그죠? 어떻게라는 의문사였는데 뒤에 있는 이 친구들은 뭐냐? 우리 때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때는 두 가지 사용법이 대표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접 목적 대명사, 직접 목적 대명사. 자, 간접 목적 대명사로 쓰면 나에게가 되고, 직접 목적 대명사로 쓰면 너를이 됩니다. 여기서는 너에게, 죄송합니다. 너에게라고 사용됐습니다. 너에게. 바는 가다. 가다 동사입니다. 가다 동사의 현재형 3인칭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3단. 자, 3인칭 단수면은 2인칭이 아니니까 너가 간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된 거냐? 뒤에 또 숨겨져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가장 쉬운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La vida. 따라볼까요? La vida. 좋습니다. La vida는 삶입니다. 삶, 인생을 La vida라고 합니다. La vida. 그러면 뭐냐? 너의 그 삶은 3인칭이죠. 그죠? 이 친구는 그래서 La vida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3인칭이 됐다. 이 친구 때문에. 그래서 La vida, 너의 삶이 너에게 어떻게 가고 있니? 너의 삶은 어떠니?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Cómo te va? 그러면 너 지금 요즘 어때? 너의 삶이 어떻게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한번 스페인어 인사말 한번 또 배워봤고요.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요 뒤에 todo, 모든이라는 어떤 부사를 사용해서 ¿Cómo te va todo? 여기 이렇게 ¿Cómo te va todo? 모든 것이 어떻게 가고 있니?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parte 3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문장 만들기 2탄 계속하고 있죠. 오늘은 주어와 목적어 꾸미기에서 우리 형용사 계속 배워보고 있는데요. 형용사 마지막 파트로 형용사의 위치를 정확하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형용사의 위치가 중요하냐?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 정확하게 시간이 지나서 오늘 수업 내용 중에 다 밝혀지겠지만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형용사의 위치를 구분할 줄 아는 것 또한 스페인어를 아주 원활하게 사용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형용사의 위치는 스페인어로 뭐라 그러냐? posición del adjetivo 라고 합니다. 자, posición 많이 보셨죠? 그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영어의 포지션, 그죠? 그 단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물론 조금 다릅니다만, 네. posición, 위치를 스페인어로 posición이라고 합니다. 자, 형용사의 기본적인 위치는 어디입니까? 대부분 명사 뒤에 위치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용사를 쓴다. 그러면 명사 오른쪽에, 명사 다음에, 그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아주 재미있는 선생님 한 분 계시죠? 그죠? 재미있는 선생님을 재미있는 스페인어로는 divertido라고 합니다. divertido 남성형이어서 o로 끝났죠. 그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divertido라는 형용사를 쓰고 싶다면 명사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좀 profesor divertido, 그럼 재미있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자, 명사 뒤에 위치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명사 오른쪽에 딱 배치가 되면요, 다양한 의미를 부과합니다. 성격, 성질, 특징, 위치까지 별의별 많은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뭐 한다? 요거 중요합니다.
구분하는 기능을 합니다. 뭐랑 구분합니까? 동일한 다른 많은 것들. 세상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재미있는 선생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아주 재미있는 선생님은 드물어요. 재미있는 이라는 표현을 딱 쓰는 순간 뭐가 되었습니까?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른 profesores들하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구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두면, 뒤에 두면 구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쪽 쭉 아래로 한번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선생님 방금 봤고요. 차가운 커피, 차가운은 스페인어로 frío, frío라고 합니다. 네, 이 딱 써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죠. tilde en la i 조심하시고요. 커피 스페인어로 카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딱딱 형용사를 오른쪽에다 붙이면 un café frío. 한 번 더, un café frío. 잘하셨습니다. 차가운 커피. 이렇게 우리한테는 차가운 커피가 아주 일상적이고 너무 당연한 어떤 요소지만 이 스페인어권 대부분 서양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스페인어권의 나라들한테 아이스 커피는 매우 생소한 거였습니다. 스타벅스가 엄청나게 이렇게 매점을 늘리기 전까지는요. 근데 이건 여전히 커피는 사실 따뜻한 게 맛있는 거지, 그게 정석이지 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젊은 남자친구는 남사친이죠. 남사친. 남자 사람 친구. 남사친입니다. 젊은은 스페인어로 호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딱 붙여서, 젊은 친구구나.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Un amigo joven. 한 번 더. Un amigo joven. 아주 좋습니다. 자, 부자는 스페인어로 뭐라 그럴까요? rico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rico. 한 번 더. rico.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부자, 변호사는 스페인어로 아보가도라고 합니다. 그럼 어느 부자? 변호사. 그래서 부정관사를 딱 사용해주면 un abogado rico. 한 번 더. un abogado rico. 네, R에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네. 자, 부자를 rico라고 하는데요. 사람한테 이렇게 rico라고 쓰면 부자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똑같은 rico를 음식한테 쓰면요. 음식이라면 먹을 것들, 그죠? 모든 거 뭐가 됐든 쓰면 맛있는이 됩니다. 한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나는 스페인어로 플라타노라고 합니다. 같이 딱 사용하면 rico라는 형용사 오른쪽에 배치하고 읽어보겠습니다. Un plátano rico. 한 번 더. Un plátano rico. 잘하셨습니다. 우리 강세 규칙 생각해보면 un plátano rico 이렇게 와우 이렇게 저 악센트가 들어가겠죠. 자, 왜 사용하는 명사, 어떤 명사에 붙느냐에 따라 이 친구는 왜 의미가 다른가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요 두 가지를 모두 관통하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풍부한, 풍족한입니다. rico는 뭔가가 풍부하거나 뭔가가 아주 풍족한 겁니다. 자, 사람이 풍족합니다. 우리 삶에서 뭔가 많은 것들이 풍족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고 풍족하다 그러면 뭐가 풍족한 거죠? 네, 지갑이 풍족한 거죠. 돈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부자이다. 부자 뭐뭐뭐라고 표현하는 건 의미가 되겠고요. 음식한테 뭔가가 풍부하다. 그러면 물론 영양소도 풍부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직관적인 거 뭐죠?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붙으면 맛이 풍부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사람한테 쓰면 그 사람의 돈이 풍부하다. 그 사람의 재력이 풍부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수식하는 명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rico는 뭔가 자원이 풍부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rico는 부자, 맛있는 이렇게 두 개 따로 외우지 마시고요. 풍부한, 풍족한이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사람은 돈이 풍족하면 rico,
맛이 풍족해도 rico 이렇게 사용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지루한 저는 뭐 이런 수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지루한 수업, 지루하다는 스페인어로 aburrido입니다. 형용사의 기본 형태는 남성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명사에 수식하고 있습니까? 수업, la clase. 그죠?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a로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Una clase aburrida. 한 번 더. Una clase aburrida.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루한 수업. 자, 여러분들은 이런 수업을 저와 함께 하는 동안에는 만나볼 수가 없겠죠. 안타깝습니다. 네. 따뜻한 음료. 따뜻한 스페인어로 뭐라 표현하느냐? caliente. 한 번 더. caliente. 네. caliente를 따뜻한 또는 뜨거운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따뜻한, 뜨거운. 둘 다 표현이 되는데요. 음료는 스페인어로 베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면요. Una bebida caliente. 한 번 더. Una bebida caliente. 잘하셨습니다. 저 따뜻한 음료는 스페인어로 una bebida caliente라고 한다. 저 caliente는 남성, 여성 형태 변화가 없습니다. 저 에로 끝났기 때문에 에로 끝났기 때문에 형태 변화가 없다. 자, 나이 많은 여자친구는 자, 나이가 많아요는 스페인어로 viejo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viejo. 네. 여성 명사에 붙었으니까 저 a로 바뀌었겠죠, o가. 그래서 나이가 많은 친구예요. Una amiga vieja. 네. 한 번 더. Una amiga vieja. 나이가 많은 여사친이었습니다. 여사친. 자, 여자 사람 친구. 자, 우리 아까 부자 변호사 봤습니다. 가난한 부자인 이 반대말 가난하는 스페인어로 pobre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pobre. 네. 저 pobre를 명사 뒤에다 사용하면 가난한 누구 가난한 무엇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예술가는 스페인어로 artista라고 하는데 artista는 남성 여성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사로만 성을 구분할 수가 있는 명사가 되겠고요. 한번 읽어보면 una artista pobre. 한 번 더. una artista pobre. 잘하셨습니다. 제가 읽는 거 한번 보시면요. una artista pobre 안 하잖아요. 그죠? 쭉 연결해서 읽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이 두 개를 합쳐버렸습니다. una artista pobre. 그죠? una artista pobre. una artista. 그죠? 이렇게. 왜? 아가 내려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강세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를 내리고 익 하고 올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사 이렇게 쭉 가다 익 하지 마시고 가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오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una artista pobre 이렇게 발음을 했었다. 자, 우리 아까 맛있는 바나나 봤는데요. 맛없는 바나나를 맛없는 맛이 없어. 사실 여기서 이 데사브리다라고 써 있는 거는 무미건조한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스페인어로 사실 이거 너무 맛없어, 맛없는 뭐 진짜 이게 먹으면 불쾌한 그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딱히 적절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미건조한 사실 음식이 무미건조하다는 건 사실 자체로 좀 맛이 없다는 의미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배워보고요. 그렇다고 맛없다라는 표현을 스페인어로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나중에 정확하게 한 번 더. 맛이 나다라는 동사를 배울 때 한번 이렇게 맛없다라는 표현을 하는구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감자는 빠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desabrida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una papa desabrida. 한 번 더. una papa desabrida.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형용사는 명사 어디 위치한다? 명사 오른쪽에, 명사 뒤에 위치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명사 뒤에 위치하면서 무슨 기능을 했다 말씀드렸죠? 별표. 구분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명사
앞에 위치하면, 명사 왼쪽에 위치하면 구분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구분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더 이상 구분하지 않아요. 명사 앞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을 상실합니다. 구분하는 기능을 상실하고요. 어떤 기능을 하느냐?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속성을 강조하거나.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이 잘생겼어요. 그냥 딱 봐도 잘생겼어요. 이 사람이 고유한 속성이야. 그런데 굳이 구태여 이 사람의 잘생김을 내가 한 번 더 표현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명사 앞에, 명사 왼쪽에 잘생긴이라는 표현을 굳이 넣습니다. 왜? 아니 이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잘생겼어. 그런데 굳이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어. 그럴 때 앞에다가 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물론 잘생김이라는 거는 인간이 원래 모든 인간의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은 아니기 때문에 명사 앞에 사용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첫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겨울은 원래 춥죠. 네. 춥지 않은 겨울은 없습니다. 왜? 계절의 추위는 상대적이니까. 그죠? 상대적이라서 물론 겨울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나라마다 위도마다 조금씩은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상대적으로 한 지역 안에서는 그죠? 여름 대비 겨울은 당연히 춥죠.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원래 겨울은 추운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굳이 강조를 해서 굉장히 추운 이런 느낌의 강조하는 느낌의 문장을 만들 때는 명사 앞에 위치시킵니다. 명사 왼쪽에. 명사 왼쪽에 위치시키더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관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갑니다. 항상 형용사는 명사하고 반드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네. 본인이 어떤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명사하고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상관없지만 의미에 따라서 구분되겠지만 반드시 딱 붙어서 이 둘 사이에는 그 어떤 요소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라고 표현하면 아까 우리 차가운 배웠습니다. 그죠? 차가운 커피 할 때 프리오 배웠죠. 그죠? 이거를 또 다른 의미로는 추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겨울이라는 인비에르노 앞에 프리오 넣으면 추운 겨울 읽어보겠습니다. Un frío invierno. 한 번 더 Un frío invierno. 잘하셨습니다. 겨울은 인비에르노라고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역할 한 가지. 첫 번째 고유한 속성을 강조하는 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이 말을 하는 화자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 형용사를 사용하는 화자가 느낄 때 뭔가 주관적인 거예요. 뭔가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이거나 감성적인 어떤 표현을 나타낼 때는 뭐 한다? 명사 앞에, 명사 왼쪽에 위치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예시도 한번 봐야 할 텐데요. 요거는 다음 예시에서 보도록 하고요. 우리 고유한 속성을 강조하는 형태들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을 무더운 스페인어로 읽어보겠습니다. calluroso. calluroso. calliente랑 앞에 깔이 똑같죠? 둘 다 파생을 더위라고 하는 calor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더위가 스페인어로 calor입니다. 요거를 무더운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calluroso라고 하고요. 뜨거운, 따뜻한이라고 할 때는 caliente라고 하고요. 그죠? 뒤에 붙는 전 미사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스페인어로 뭐라고 한다? Un caluroso verano. 한 번 더. Un caluroso verano. 네, 여름은 원래 더운데 더 덥다.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왼쪽에다가 배치시켰습니다. 자, 우리 아까 커피 만났습니다. 이게 맛이 진하면 원래 사실 커피는 대부분 향과 맛도 진하죠. 네, 일반적인 형태의 커피들은요. 그래서 굳이 원래 커피는 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를 좀 더 강조했다. 진하다, 강하다, 진하다라는 표현 fuerte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Un fuerte café. 한 번 더, un fuerte café. 잘하셨습니다. 자, 아름다우는 스페인어로 hermoso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hermoso. 들어갑니다. hermoso.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맛 이러면 여기 또 이렇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아니
맛이 아름다움을 내포하고 있나요? 아니요. 감성적 표현이요. 그죠? 원래 고유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감성적 표현 또는 화자의 아주 주관적인 어떤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아름다운 맛 표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Un hermoso sabor. 한 번 더. Un hermoso sabor. 네, 아주 아름다운 맛. 주관적이죠. 감성적이고요. 그죠? 자, 달콤한 꿀. 꿀은 원래 달콤하죠. 여기는 고유한 속성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dulce, 달콤한이라는 dulce라는 형용사가 명사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Una dulce miel. 한 번 더. Una dulce miel. 잘하셨습니다. 달콤한 꿀, dulce miel. 자, 빛나는 별. 별은 원래 빛나죠. 빛나다, 빛나는 스페인어로 luminoso라고 합니다. luminoso. 근데 여성형으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Una luminosa estrella. 한 번 더. Una luminosa estrella. Muy bien. 잘하셨습니다. 별이 estrella였습니다. 그죠? 빛나는 luminosa. 자, 여자는 mujer 한번 봤습니다. 그죠? 순진한을 스페인어로 읽어볼게요. inocente. 한 번 더. inocente. 네, inocente. 이것을 순진한이라는 표현으로 이 형용사를 씁니다. 하지만 innocente는요, 죄가 없는, 네, 뭔가 잘못한 게 없어. 그죠? 무고한 이런 뜻입니다. 무고한, 죄가 없는 innocente. 근데 뭔가 순진함을 표현하는 형용사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꽃이 반짝인다는 건 고유의 속성인가요? 아니면 주관적이거나 감성적인 표현일까요? 당연히 주관적, 감성적 표현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반짝이는, 자, 빛나는 루미노사. 빛이 쫙 나는 거죠. 네, 반짝반짝 하는 건 스페인어로 뭐라 그럽니다? brillante. 한 번 더. brillante. 네, brillante. 역시 동사에서 왔습니다. 반짝이다. brillar. 네, brillar. 반짝이다. luminoso도 마찬가지입니다. luminar. 빛나다. 그렇죠? luminar. 혹은 빛내다. 이런 뜻입니다. luminar. luminar brillar. 그래서 명사가 파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짝이는 꽃은 스페인어로 flor라고 했죠. 그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Una brillante flor. 한 번 더. Una brillante flor. Muy bien.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형용사가 명사 앞에 위치하게 되면 명사 왼쪽에 위치하면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첫 번째 고유한 속성, 두 번째 주관적, 감성적 표현. 오른쪽에 위치하면 다시 한 번 더 뭐였습니까? 구분하는 것. 다른 동일한 명사 집합과 명사들과 구분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우리 관계 형용사라고 썼지만 국적이죠. 국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뭐 코레아노, 한국인, 그죠? 한국의, 에스파뇰, 스페인의, 그죠? 이런 관계 형용사들은요, 명사 앞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써놓으면 뭔가 이게 개념 같고 이런데 사실 이건 그냥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죠? 너무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렵지. 사실 한국의, 스페인의를 주관적, 감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물론 시적인 어떤 표현에 따라서 가능도 하겠습니다만 한국의 이면 너무 객관적이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련된, 그죠? 거기서 파생된 이런 뜻을 명백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사 앞에 위치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죠? 이건 뭐 당연한 논리적 수순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굳이 이렇게 딱딱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원래 의미하는 바가 주관적, 감성적 표현을 나타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명사 앞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것들이 명사 앞에 위치하느냐? 수식 형용사들만 명사 앞에 많이들 위치합니다. 그래서 뭐 예쁜, 뭐 반짝이는 아까 보셨죠? 그죠? 이런 친구들이 보통 명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형용사가 명사 앞에 위치할 때는 반드시 관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 주의하시면서 이 두 사이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사실상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면 명사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자, 일부 형용사들은요. 그래서 앞이냐 뒤이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아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형용사를 주관적인 의미로 쓰면 뭔가 다른 의미가 된다는 얘기겠죠. 한번 왼쪽 오른쪽 비교해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솔로는 홀로라는 뜻입니다. 혼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를 명사 앞에다 쓰면요. 오직 한 명을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Un solo hombre. 한 번 더. Un solo hombre. 네. 우리 명사 앞에 위치하면 어떤 기능을 했습니까? 고유한 속성 또는 주관적, 감성적 표현을 할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둘 중에 어떤 게 사용된 것 같으세요? 오직 남자 한 명. 뭔가 의견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고유한 속성 그 자체가 사용됐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관적인 건 아니죠. 한 명 있다는 건 주관적인 건 아니니까요. 그죠? 오직 한 명. 어떤 남자든 원래 하나, 어떤 사람이든 하나라는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죠. 그래서 un solo hombre 하면 오직 한 명, 한 명의 남자 이렇게 되는데 얘를 오른쪽에다가 뒤에다가 배치시키면 미혼 남성이 됩니다. 미혼 남성. 구분하는 기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남자인데 혼자인 남자인데 혼자가 아닌 남자들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미혼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라는 표현을 사람한테 쓸 때 뒤에다 배치하면 미혼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Un hombre solo. Otra vez. Un hombre solo.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솔로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솔로 곡 가수들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아이돌 그룹이나 어떤 밴드나 이렇게 같이 뭐 그룹으로 활동을 하다가 혼자서 갑자기 노래를 한 거 딱 냅니다. 그럼 솔로곡이라고 하죠. 그 솔로가 이 솔로입니다, 여러분. 네, 물론 이제 음악계에서는 좀 이제 뭐 보편적인 형태로 많이 사용하고 이탈리아어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스페인어로도 솔로, 혼자, 홀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두 개가 달랐다. 역시 뭐에 따라서 구분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명사 오른쪽에 위치하면 무슨 하는 기능? 구분하는 기능. 명사 왼쪽에 위치하면 더 이상 구분하지 않고 뭐한다? 고유한 속성 또는 주관적 표현. 이렇게 고유의 속성 또는 주관적 표현. 이 두 개를 구분하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위대한 스페인어로 grande라고 합니다. grande. 원래는 grande예요. 원래 이 형용사의 원래 형태는 grande입니다. 보이시나요? grande. grande는요, 명사 왼쪽에 위치하는데 남성 명사 앞에 위치하면 이 네가 탈락하는 형용사입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명사 앞에 위치시키면 위대한이라는 뜻이 되고요. 명사 오른쪽에, 명사 뒤에 위치시키면 커다란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책부터 읽어보겠습니다. Un gran libro. 한 번 더. Un gran libro. 잘하셨습니다. 위대한 책. 위대함은 당연히 주관적이죠. 그죠? 물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위대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위대한 거죠.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대한이라는 표현은 언제까지나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자, 커다란 책. 사실 이것도 주관적일 수도 있지 않나요? 할 수 있지만, 구분의 기능. 작은 책들과 그렇지 않은 큰 책들을 구분하는 기능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여러분 절대 주관, 객관 이렇게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기능을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책 스페인어로 un libro grande. 한 번 더 un libro grande. Muy bien.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rande라는 표현을 명사 앞 뒤에 위치할 때 의미가 달랐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자,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는 스페인어로 nuevo입니다. nuevo. 새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이 친구가 명사 앞에 위치하면, 자, 집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명사 앞에 위치하면 주관적으로 새로운 겁니다. 그러면 주관적으로 새로운 집은 새로 이사한 집. 나한테만 새 집이죠. 그죠? 객관적으로 새 집 아닙니다. 나한테만 새 집.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Una nueva casa. Una vez más, una nueva casa.
잘하셨습니다. 자, 나한테만 새롭습니다. 주관적이에요. 새로 이사한 집이 되고요. 우리 모두에게 새롭습니다. 당연히 새로 지은 집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새로 구매한 집이라는 표현으로도 쓰는데요. 그죠? 내가 새로 구매했다는 건 나뿐만 아니라, 나 집 샀어. 이미 그 집은 지어진 좀 됐지만, 나 집 샀어. 그러면 내 주변인들한테도 그 집은 새로운 집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나의 집으로서는 새로운 집이니까. 그래서 새로 지은 집 보통 이렇게 의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Una casa nueva. Otra vez, una casa nueva. Muy bien.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형용사 위치에 따라서 고유의 속성 또는 주관적, 감정적 오른쪽 뒤에 위치하면 구분하는 기능이었다. 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딱 아시겠죠, 그죠? 주관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viejo는 늙은, 오래된 둘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의미를 다르게 가져가는 겁니다. 명사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죠? 주관적으로 나한테만 오래된 친구인 거죠, 그죠? Un viejo amigo. 한 번 더. Un viejo amigo. Muy bien. 잘하셨습니다. 자, 오른쪽에 위치시키면 당연히 여러분 초론이 되시죠. 구분하는 기능이니까 나이가 많은 친구입니다. 그죠? 오랜, 늙은, 이런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런 뜻이 나옵니다. 근데 얘를 뭔가 다른 명사들과 구분하는 기능을 해? 그러면 나이가 많은, 그죠? 늙은 친구, 나이가 많은 친구.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Un amigo viejo. 네. 자, 우리 맑은은 스페인어로 puro라고 합니다. 영어로 pure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친구를 명사 왼쪽에 위치시키면 맑은이라는 뜻이 되고요. 오른쪽에 위치시키면 진정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맑은 공기도 구분의 뭔가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건 뭐였습니까? 고유의 속성. 원래 공기는 그 자체로 맑죠. 오염된 공기가 또 다른 어떤 작용 때문에 공기가 오염되는 거지. 우리가 화학적으로 따지면은 공기 자체는 당연히 맑죠. 네. 그래서 고유의 속성을 한 번 더 강조한 형태다. 여기서는 읽어보겠습니다. Un puro aire. 한 번 더. Un puro aire. 잘하셨습니다. 자, 뒤에다가 붙이면, 오른쪽에 붙이면 진정한이라고 됐습니다. Un aire puro. Un aire puro. 네. 이게 무슨 뜻이냐? 공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O2 그것만 있는 겁니다. O2. 네. 진짜 순수한, 순수한이라는 표현으로도 뿌로가 씁니다. 진정한, 순수한. 사실 좀 더 우리한테 와닿는 표현은 순수한이 되겠네요. 이건 착안해서. 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공기,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공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뽀브레가 아까 가난한이었어요. 그죠? 가난한 이라는 의미로 쓸 때에는 항상 오른쪽에 위치시킵니다. 오른쪽에 위치할 때, 명사 뒤에 위치할 때 가난한이라는 의미를 갖고요. 명사 왼쪽에, 명사 앞에 위치하면 불쌍한이 됩니다. 불쌍한. 그죠? 주관적으로 뭔가가 없어요, 얘가. 내 눈에만 뭐가 없어. 불쌍한이 되는 거고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없어. 빈털털이야. 그러면 가난한이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학생 알룸노 넣어서 un pobre alumno. 한 번 더. Un pobre alumno. 잘하셨습니다. 뒤로 옮겨볼까요? 가난한 학생이 됩니다. Un alumno pobre. 한 번 더. Un alumno pobre. Muy bien. 그래서 이렇게 앞, 뒤 어떻게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자, 우리 약간 그란데 봤습니다. 그란데. 그죠? 뭔가 앞에 위치할 때 탈락하는 형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 친구들입니다. 사실 얘네들이 끝이에요. 네, 요건 더 많나요? 아니요, 얘네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좋은 bueno, 나쁜 말로, 어느 alguno, 어느 것도 아닌, 어느 것도 없는 ninguno. 첫 번째 primero, 세 번째 tercero. 자, 이 6가지는요 단수명사 앞에 위치시키면 어떻게 된다? 오가 탈락합니다. 오가 탈락. 어떻게 된다 그러면 bueno는 명사 앞에 위치시키면 buen이 됐습니다. 좋은 선생님. 읽어보겠습니다. Un buen profesor.
한 번 더, un buen profesor. 잘하셨습니다. 자, 요거를 복수 형태로 바꾸면 다시 탈락시켰던 o가 살아나야 합니다. s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unos buenos profesores. 한 번 더, unos buenos profesores. Muy bien.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 복수형으로 바꾸면 다시 o가 살아나야 한다. 또 우리 나쁜 말로 한번 보겠습니다. 명사 앞에 위치했습니다. 남성 명사, 남성 단수명사 앞에 위치했습니다. o 탈락하겠죠? un mal juego. 한 번 더, un mal juego. 네. 그래서 나쁜 경기, 나쁜 게임. 아, 이 게임 정말 나쁜 경기였어. 좋지 않은 경기였어. un mal juego.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많아. 이 경기에서. 그죠? 이런 의미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시 복수형으로 쓰면 o가 살아나야겠죠? 나쁜 게임들, 나쁜 경기들. 스페인어로 unos malos juegos. Una vez más, unos malos juegos. Muy bien.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개 봤죠? 다음 2개 더 보겠습니다. 자, 어느라는 뜻입니다. 알고노, 어떤, 어느, 이런 의미인데, 자, 어느 환자라고 하면, 우리 어느라는 표현, 부정관사 써도 어느라는 의미가 되죠? 그죠? 그런데 부정관사는 정해져 있지 않은 대상이라서 어느라는 의미를 갖는 거였고요. 알고노는요, 어떤 애가 하나 있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어. 할 때 그 어느입니다. 요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의미상에도 차이를 갖습니다. 어느 환자. 환자는 스페인어로 paciente. 앞에 남성명사였습니다. 여기서 남성명사로 쓰인 겁니다. 남성명사 앞에 위치하면 뭐가 탈락한다? o가 탈락하는데, o가 탈락하고 나면 n으로 끝나는 단어가 되니 강세 규칙을 적용하면 알군이 되겠죠. 뒤에서 2번째 문제. 알군. 그러면 원래 형태에서 또 강세 위치가 바뀌었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스페인어는 항상 뭐가 빠지고 더해지고 강세 위치가 바뀔 것 같으면 틸데를 딱 박아서 원래 형태의 강세를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틸데 우 추가가 됐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알군 paciente. 한 번 더. 알군 paciente. 네. 어느 환자. 네. 자, 어떤 것도 아닌, 누구도 아닌 ninguno였습니다. 그죠? ninguno. 얘를 남성명사 앞에 쓰면 o가 탈락하면서 역시 뭐가 될까요? 틸데 우 추가되겠죠. 그죠? 읽어보겠습니다. ningún estudiante. 자, 어떤 학생도 라는 뜻이죠. 한 번 더. ningún estudiante. Muy bien. 좋습니다. 자, 이 친구들을 복수로 바꾸면 다시 o가 살아나겠죠. 틸데는 사라질 거고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unos pacientes. Muy bien. 자, 어떤 청년들도 ningunos estudiantes. Muy bien.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2개 배워봤고요. 우리 나머지 2개 또 한번 봐야겠죠. 자, 첫 번째, 세 번째. 남성명사 앞에 위치시키면 뭐 한다? El primer archivo. 네, archivo는 기록입니다. primero에서 o가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primer가 됐습니다. primer. 첫 번째 기록은 스페인어로 한 번 더. El primer archivo. Muy bien. 자, 이 친구를 복수 형태로 바꾸면요, 당연히 o가 되살아나겠죠. 첫 번째 몇몇 기록들. 그래서 수사 중에 우리 기수, 서수 이렇게 있습니다. 기수는 1, 2, 3, 4,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가는 거고요. 서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랑 서수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친구는 서수잖아요. 서수를 특히 이 서수를 복수 형태로 사용을 하면요. 첫 번째에 해당하는 많은 무언가들 또는 초반에 위치한 무언가들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primero라는 형용사를 복수 명사와 함께 복수 형태로 사용하면
첫 번째 몇몇 무엇들이 됩니다. 이건 참고를 해보고 계세요. 또 활용 형태가 또 나옵니다. 다양한 형태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Los primeros archivos. 한 번 더. Los primeros archivos. Muy bien. 좋습니다. 그럼 우리 기록들을 이렇게 쭈르르 나열했다고 치면 첫 번째 것들 몇 개가 되는 거죠. 그죠? 첫 번째가 복수형으로 됐으니까. 자, 우리 세 번째는 tercero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남성 명사, 단수 명사 앞에 위치하면 o가 탈락해서 비행편 vuelo 합치면 el tercer vuelo. 한 번 더. el tercer vuelo. Muy bien.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비행편. 세 번째. 이걸 복수형으로 쓰면요. 세 번째로 뜨는 비행기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완벽하게 동시에 출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는 조금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사용해봤다. 복수 형태로 쓰면 los terceros vuelos. 한 번 더 los terceros vuelos. Muy bien.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6가지. Bueno, malo, alguno, ninguno, primero, tercero. 이 6가지는 뭐였다? 서로 사실 상관관계 있잖아요. 그죠? 얘는 반대관계. 얘는 사실 첫 번째, 세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안 사라지나? 네, 두 번째는 안 사라집니다. 서수 중에서도 첫 번째하고 세 번째만 이렇게 명사 앞에 위치할 때 오가 탈락합니다. 이 6가지는 뭐한다? 남성 단수 명사 앞에서 오가 탈락하는 아이들이다. 그렇죠? 자, 우리 아까 grande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얘는 우리 아까 봤던 6가지 bueno, malo, alguno, ninguno, primero, tercero 요 6개는 남성 단수명사 앞에서만 탈락을 했습니다. 그죠? 자, grande하고 큰, 위대한 이런 의미의 grande하고 뭐 어떤 뭐뭐든 이런 의미의 cualquiera는요. 모든 단수명사 6가지 포함합니다. 모든 단수명사 앞에서 뭐가 탈락한다? grande의 de가 탈락하고요. cualquiera의 a가 탈락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에 위치할 때 gran이라고 바뀌는 거고 cualquiera가 cualquier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단수명사 남성, 여성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탈락해서 gran, cualquier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 grande라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 위치하면, 명사 왼쪽에 위치하면 위대한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사는 doctor, 저 영어랑 아주 똑같이 챙겼죠. 위대한 의사를 스페인어로 표현하면 un gran doctor. 한 번 더, un gran doctor. 네,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자, 위대한 여자 의사라고 해도 역시 네가 탈락합니다. una gran doctora. 한 번 더, una gran doctora.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여성 명사여도 탈락한다. 자, cualquiera 그러면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이런 뜻입니다. 이 친구를 camino, 길입니다. 길라고 같이 쓰면 어떻게 된다? 읽어볼게요. cualquier camino. 한 번 더, cualquier camino. 네. 어떤 길이든 괜찮아. 어떤 길이든 상관없어.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겠죠. 여성명사랑 같이 써도 여성명사 시간은 여성명사입니다. 라오라 그죠? 이거랑 같이 써도 역시 아가 탈락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cualquier hora. 천천히 한 번 더. cualquier hora. Muy bien.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자, 우리 cualquiera가 조금 좀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참고표를 준비해봤는데, 자, cualquiera는 우리 cual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죠? cual은 어떤이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물론 띨데가 있어서 조금 뭐 의문사로 썼습니다만, 이 중에 어떤 거야? 뭐 물어볼 때 cual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요, quiera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체된 합성어입니다. quie라는 뭐냐? querer, 뭔가를 원하다, 좋아하다, 원하다라는 동사의 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 형태입니다. 뭐뭐 원하는 것. 그죠? 이렇게 의미를 각색을 해서 합쳤습니다. 그래서 cualquier라는 원하는 어떤 것이든, 원하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이든 이런 의미가 된 겁니다. 자, cualquier라는 명사 앞, 뒤에 위치할 때 앞에 위치하냐, 뒤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릅니다. 이 친구도. 그러면 명사 앞에 위치시키면 뭐 어떤 의미냐?
원래 의미하는 그것. 뭐든, 어떤 거든 상관없어. 할 때 그 어떤 것이든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셔츠는 스페인어로 까미사라고 합니다. 어떤 셔츠든 상관없어. 어떤 셔츠든 cualquier camisa. 한 번 더. cualquier camisa.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 상관없어. 그럼 명사 앞에 위치시키면서 단수면 무조건 아가 탈락해서 cualquier camisa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자, 명사 뒤에 위치하면요. 명사 오른쪽에 위치하면 그저 그런 셔츠, 이렇게 하찮은 그저 그런 경멸적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뭐 어떤 셔츠는 상관없어 했는데 위치 잘못 잡아가지고 꽐깨라가 명사 뒤로 가버렸다? 그러면 이거 뭐 그저 그런 거네 뭐 아무거나 사실 어떤 것이든 이라는 의미를 사실 구분의 역할로 우리 명사 오른쪽에 위치하면 명사 뒤에 위치하면 구분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다른 것들과 다른 어떤 것이든 이러면 하찮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저 그래 셔츠 una camisa cualquiera. 한 번 더 una camisa cualquiera. 네, 좋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복수형으로 사용하느냐? 자, cualquiera의 복수형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cualesquiera라고 quieras 뒤에 s가 붙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죠? quie라는 동사에서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동사에서 온 거기 때문에 단순히 복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s를 추가하면 안 됩니다. 원래 형태가 동사니까. 근데 복수 형태를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합성 요소가 있습니다. 뭐였죠? 어떤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죠? 어떤, 얘는 지금 이제 의문 형용사로 사용된 건데요. cuales로 바뀔 수 있죠. cuales, es에 추가해서. 그래서 cualesquiera가 됐습니다. cualquieras가 아니고 cualesquiera. 얘는 동사기 때문에 s가 붙으면 안 된다. 그래서 중간에 붙였습니다. 좀 신기한 형태죠. 자, cualesquiera인데요. cualquiera를 복수형으로 쓰지만 거의 사용 안 합니다.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셔츠들이든 이러면 cualesquier camisas. Una vez más, cualesquier camisas. Muy bien. 자, 반대로 오른쪽으로 넘겨서 그저 그런 하찮은 셔츠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Unas camisas cualesquiera. Una vez más. unas camisas cualesquiera. 네, cualesquiera.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사실 거의 잘 안 쓴다. 네, 근데 여러분들 이걸 혹시나 스페인어를 이제 혼자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이런저런 텍스트도 보고 노래도 듣고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게 발견돼요. 이게 뭐야? 당황하지 마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cualquiera의 복수 형태, cualesquiera가 있다. 자, 또 다른 좀 중요한 형용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도 어떤 명사 앞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좀 탈락하기도 하고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위치에 따라서 santo 읽어보겠습니다. santo, santo. 네, 성스러운, 신성한이라는 뜻인데요. 명사 오른쪽에 붙이면 성스러운, 신성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네, 명사 오른쪽에 위치하면 성스러운 무언가, 신성한 무언가. 그래서 성스러운 해, 그래서 성년은 스페인어로 해, 몇 년, 1년, 2년, 3년, 4년, 5년 할 때 년이 아뇨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 산토를 붙이면 성년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뇨 산토. Una vez más. 아뇨 산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성령. 령은 영이죠, 영. 영혼 할 때 영이죠. 영혼이 스페인어로 espiritu입니다. 읽어볼까요? espiritu. 영어랑 비슷하죠? 영어의 spirit인데 옆에 에가 붙어서 espiritu가 됐습니다. 자, 성령을 스페인어로 산토 딱 붙여서 espiritu santo. Una vez más, espiritu santo. Muy bien. 자, 그러면 주간에다가 주 1주, 2주, 3주,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그죠? 우리 뭐 7일 1주잖아요. 그죠? 그 1주에다가 뭘 붙인다? 산토를 붙이면 성주간이 됩니다. 성스러운 주간. 현실에서는 부활절. 그래서 부활절이 껴있는 마지막 부활절을 이렇게 딱 마지막 날에 두고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을 성주간이라고 해서 스페인어로 뭐 한다? Semana Santa. Una vez más, Semana Santa. 네, 그래서 세마나가 주입니다. 일주일 할 때 그 주.
이 성주간이요, 대부분의 중남미 나라에서는 다 휴일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입니다. 일주일 내내 휴가입니다. 한국의 뭐 추석, 설 이런 거면 떼도 안 돼. 예. 얘네는 일주일 내내 쉬어버립니다. 왜냐면 성주간 부활절은 평일이 안 껴 있습니다. 절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주말이잖아요. 그죠? 부활절. 그럼 그 주말 딱 집어서 4월 셋째 주인가? 4월 세 번째 주 토요일인가? 저 저기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네, 그 날을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내내 쉽니다. 내내. 길거리에 나가도 아무것도 뭐 구경할 게 없습니다. 가끔 이제 뭐 자판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나 잠깐만 좀 구멍가게나 이런 데 열려있지. 네, 일주일 내내 쉽니다. 아주 좋습니다. 남미가 괜찮아요. 휴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휴일 개수 이런 것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여러분, 제가 강의하다가 좋은 컨텐츠 아이디어를 발견했습니다. 곧 만나 뵙겠습니다. 자, 남성 고유명사 앞에 위치시키면요. 명사 오른쪽에 위치시키면 뭐였다? 성스러운 신성한 이었는데 남성 고유명사, 즉 사람 이름이죠. 남자의 이름 앞에 왼쪽에 위치시키면요. 성인, 그 자체로 성인이다. 성 누구누구누구. 그죠? 우리 성 미카엘, 성 김대건 안드레아. 그죠? 우리 위대한 한국인 신부님 계시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만. 그죠? 성 김대건 앞에 성을 붙이잖아요. 그 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때 뭐 한다? 산또의 또가 탈락해서 산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미국의 유명한 지명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스페인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앞에 산은 성이라는 뜻이다. 성. 프란치스코가 이름이고요. 그렇죠? 남자 이름. 산이 성스러운, 성인이라는 뜻의 성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Una vez más. 샌프란시스코. 네, 샌프란시스코, 성프란치스코. 얘를 지명으로 쓰면 우리는 이제 외래 표기법에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써야겠지만, 그죠? 사실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프란치스코는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성프란치스코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른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안토니오, 스페인어로 산 안토니오. Una vez más. 산 안토니오. 네. 실제로 중남미에 가시면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런 산 뭐뭐뭐를 지명으로도 많이 쓰지만, 지명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지만, 진짜 뭐 음료수, 물 브랜드에도 산안토니오가 있던 것 같은데, 어떤 나라에. 어쨌든 이렇게 좀 어떤 제품의 브랜드 명칭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스페인어권에서는. 자, 디에고, 영어로 제임스입니다. 제임스인데, 성 디에고는 스페인어로 산디에고. 라고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의 천국 스페인어. 하지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사실 예외들이 왜 예외가 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남성 고유명사가 도나 또로 시작하거나 여성일 경우 어미가 탈락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두 개 있습니다. 고유명사가 도 또는 또로 시작하면 산 또에서 또가 탈락하지 않는데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습니다. 왜? 또를 안 떼면 이름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자, 성 도미니코. 원래 이름이 도미니코는 스페인어로 도밍고라고 합니다. 도밍고. 도밍고는 일요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요일. 요거 유래는 제가 나중에 또 우리 그 표현편에서 시간 표현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수업 함께 하세요. 그때까지. 자, 산또 도밍고. 분명히 남성 고유명사인데 산또의 또가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또 발음이 겹치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자, 만약에 이렇게 써볼게요. 산또 도밍고에서는 또를 생략하면 안 되는데 생략해버렸습니다. 연음 규칙에 따라서 산도밍고인지 산도밍고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되십니까, 여러분? 산도밍고. 네. 사실 좀 비약이 좀 있지. 또하고 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스페인어권에서 또하고 도를 발음을 거의 안 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그냥 먹고 들어가는 이런 발음들도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구분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도로 시작하거나, 당연히 또로 시작하면 없으면 산 토마스 인지
산토 마스인지 절대 구분 안 되죠. 산토마스, 산토마스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요네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를 생략하면 안 된다. 발음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이게 규칙처럼 외우지 마시고요.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발음이 어렵잖아. 듣는 사람이 헷갈리잖아. 네. 산도밍고인지 산또밍고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죠? 그런 오해 여지들을 없애고자 도나 또로 시작하는 거죠. 또로 시작하는 거 또마스, 토마스는 또마스라고 합니다. 참고로. 근데 자, 여성이면 또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왜? 여성이니까 얘도 엄연히 형용사잖아요. 산또도 형용사야. 그럼 여성 명사랑 쓰이면 여성형을 써줘야 되는데, 그죠? 근데 앞에 또를 생략시켜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성형임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그냥 남자든 여자든 둘 다 싼으로 통일하면 되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쩐지 좀 여성을 조금 좀 다르게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거니까, 그죠? 우리 성모 마리아를 스페인어로 산타 마리아. 한 번 더 산타 마리아. 네, 산타 마리아라고 표현합니다. 산타 마리아. 그래서 오가 아로 바뀌어서 생략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번역을 하면 성모 마리아가 되겠지만, 그죠? 성 마리아라는 의미 그 자체로 되겠죠. 근데 성 마리아의 대표는 성모 마리아. 저 예수의 어머니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형용사의 위치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형용사의 위치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한 번 더 정리하면서 한번 좀 감을 한번 다시 되찾아 보겠습니다. 자, 형용사는 대부분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위치는 명사 뒤에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다른 대상들과 구분하는 기능을 한다. 대부분 명사 오른쪽에 명사 뒤에 위치하고 다른 동일한 대상들과 구분하는 기능을 한다. 구분. 오른쪽 구분, 오른쪽 구분, 뒤쪽 구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C는 만약에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죠? 만약에 명사 앞에 위치시키면 더 이상 구분하는 기능이 없고 어떤 기능만 있다? 첫 번째, 고유한 속성을 강조하거나 화자가 느끼는 두 번째, 주관적, 객관적, 아니죠? 주관적, 이게 나와. 주관적, 감성적입니다. 감성적. 네, 이런 치명적인 오탈자를. 감성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시하세요. 주관적이거나 감성적인 표현을 나타냅니다. 자, 일부 형용사들은 동일한 명사라도 뭐에 따라서 의미가 달랐다? 앞뒤, 위치. 명사 앞에 위치하느냐 뒤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랐다. 이거를 다 앞에 위치하면 이거, 뒤에 위치하면 저거, 이렇게 이렇게 암기하실 거냐? 여러분, 그건 그냥 노동입니다. 네, 이해를 하셔야죠. 그죠? 앞에 위치하면 대부분 뭐였습니까? 앞에 위치하면 고유한 속성이거나 주관적이거나, 뒤에 위치하면, 오른쪽에 위치하면 뭐였다? 구분하는 기능.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십시오. 네. 자, 우리 6개의 예외 친구들 봤습니다. 부에노, 좋은, 말로, 나쁜, 알구노, 어느, 닌구노, 어떤 것도, 프리메로, 첫 번째, 테레세로, 세 번째, 여섯 명이, 자꾸 명이래. 이 6개는 어떤다? 남성 단수명사. 남성 단수명사 앞에 할 때, 단수명사만 뭐 할 때 뭐가 탈락한다? 뒤에 있는 오가 탈락했습니다. 복수로 바꾸면 다시 오가 생겨났었습니다. 자, 두 번째, grande cualquiera. 요 두 친구는 예외적으로 뭐였다? 얘네는 남성 단수 명사 앞에서만 탈락했지만 모든 단수 명사 앞에서 각각 뭐가 탈락했다? grande의 de와 cualquiera의 a가 탈락해서 gran, cualquier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헤어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팁을 드릴게요. 형용사 공부하는 팁. 형용사를 자, 오늘 많은 표현 배웠습니다. 차가운, 프리오, 뜨거운, 따뜻한, caliente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여러분 형용사 외우실 때 가급적이면 프리오, 차가운, caliente, 따뜻한 이렇게 외우지는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항상 명사하고 짝지어서 공부를 하세요. 가급적이면. 네.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같이 형용사를 공부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단어장을 이렇게 듣는다거나 반복적으로 본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뭐 형용사만 따로 하는 게 뭔가 좀 더 효율적일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명사의 어느 곳에 위치하냐, 앞뒤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분명히 다른 친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하고 함께 쓰시면서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항상 감각을 익히시면서 형용사를 공부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요거는 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 배워볼 헤어질 때 사용하는 인사는 이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Nos vemos mañana. 한 번 더. Nos vemos mañana. 여러분들 이제 이거 아시죠? 딱 아시죠? mañana는 내일입니다. 내일. 글씨가 참, 네. 내일입니다. Nos vemos. 우리 만나. 우리 봐요. 그죠? ver 동사의 1인칭 복수 형태. vemos. 우리는 본다. 뭐를? 서로를. 우리 서로를 본다. 내일. 그래서 우리 내일 만나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을 또 헤어지지 않고요. 바로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Nos vemos mañana.